우리 해군 대조영함을 향해 이틀 전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근거가 담긴 사진들과 레이더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대조영함으로부터 540m 거리까지 접근했고 비행 고도는 60m로 매우 낮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자료라며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우리 군은 대조영함에 적외선 카메라와 캠코더에 찍힌 영상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절제된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상은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의도도 이유도 없다면서 오히려 위협을 느낀 것은 자신들의 초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준비를 지시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있을 만남이 많은 잠재력이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성과가 없다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일축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회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데 반발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릴레이 단식 농성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이틀 전 이어도 부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 대조영함을 향해 또다시 저공 위협 비행을 했죠. 일본이 계속해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자 국방부가 초계기의 근접 비행 모습을 담은 5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레이더 기록에는 일본 초계기의 접근 방향과 고도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근접 위협 비행의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 초계기가 접근하는 걸 사전에 막는 방안을 포함해서 강경 대응책들을 우리 군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개한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위협 비행을 부인하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초계기가 위협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지 일본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월 25일 금요일 아침엔 유선희 기자가 첫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이어도 남서쪽에서 서쪽으로 순항하던 대조영함의 북서쪽에서 일본의 P3 초계기가 다가왔습니다. 1분 43초 뒤엔 7.5km까지 접근했고 우현 쪽을 지나쳐갔습니다. 잠시 뒤엔 360도를 돌아 다시 가까이 붙었습니다. 2시 3분 22초엔 뱃머리 오른쪽 540m까지 붙었습니다. 고도는 60m. KTX 지나갈 때 옆에 서 있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접근 거리와 고도는 레이더와 카메라에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일본은 150m 고도를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군은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합참은 강경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우리 군은 초계기를 맞불 출격하는 방안과 대조영함에 탑재한 무장 헬기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초계기의 접근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구축함의 레이더로 초계기의 접근을 포착한 뒤 일정 거리에 들어오면 우리 무장 헬기를 미리 띄우는 겁니다. 초계기의 5km 내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충돌 방지를 위해서 해상 초계기는 3 내지 5마일 정도 이격해서 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은 또 8km 거리에서 시작하던 경고방송 범위를 2배로 늘려 16km에 들어오면 곧바로 경고방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과 레이더 기록만 보더라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얼마나 가깝게 위협 비행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초계기의 저공 비행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봤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을 했는지 저희가 직접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32층 건물이 있습니다. 일본 초계기의 고도가 60에서 70m, 그러니까 이 건물의 3분의 2 높이까지 접근을 한 겁니다. 이 일본 초계기의 길이가 36.5m, 너비가 30m입니다. 실제 크기의 이 초계기를 그래픽으로 구현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 초계기를 옆으로 눕힐 경우 2대면은 지면에 닿을 높이입니다. 이번엔 이 대조영함과 일본 초계기의 실제 거리에서 어떻게 보였을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아까 건물에서 540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버스 정류장 하나 정도 거리인데요. 제 뒤로 이 초계기가 있습니다.
제 옆 6차선 도로의 폭이 36m인데 일본 초계기의 길이와 비슷해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초계기가 이 도로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 거리가 있다 보니 크기는 작아지긴 했지만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잘 보입니다. 초계기의 일반 항속은 시속 610km입니다. 540m면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P3나 P1의 최대 속력으로 보면은 그 500m 거리에서는 2초에서 5초 사이에 항공기 조종사가 방향만 틀면은 바로 충돌해요. 경고 조치하기도 힘들고. 육지와 바다 위에서의 거리감도 다릅니다. 해상에서는 더 가깝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없고 비교할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JTBC 김태영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저공 위협 비행의 증거로 사진 등을 공개하자 일본 방위성은 오히려 초계기가 위협을 느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의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계산된 도발과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의도도 이유도 없다면서 오히려 위협을 느낀 건 초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초계기가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번에 비행을 한 초계기 P3는 무기 탑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무기를 탑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와노 가스토시 통합 막료장은 당시 자위대 초계기는 고도 150m, 거리 1000m 이상을 비행했다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제시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 핵심에선 국방부 발표는 한국 국내 어필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한다는 인상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계산된 도발과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초계기 문제를 공개한 뒤 지난 한 달 동안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나 초계기 논란에서 아베 정권이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아베 총리의 지지층에서 더 높았습니다. 한국에 강하게 대응할수록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지지부진한 비핵화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면서 다가올 정상회담은 잠재력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핵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며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성과가 없다는 언론 보도들을 가짜 뉴스로 일축했습니다. 1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양국의 관계가 구축됐고 더 이상 핵실험이 없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2차 회담 때 영변 핵시설 해체와 국제기구 사찰 허용 등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의 실행은 단계적으로 이행돼야 하고 서로 상응하는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들 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의원들이 차례로 국회에서 단식 농성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임명되자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부정선거 백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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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자리를 캠프 인사를 하겠다? 이건 앞으로 선거는 공정하지 않게 하겠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조 의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내역이 공개되자 야당이 반발했습니다.
선관위원회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선관위법 위반이란 겁니다. 결국 야당 반대로 보고서 제출 시한인 지난 19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남은 1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부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단식 릴레이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27일엔 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대대적인 규탄대회도 예고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급인 선관위원을 임명한 데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등 각종 현안은 또다시 국회에서 표류하게 됐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권 지지자와 친정부 지지자 간의 충돌, 또 군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남미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서 충돌했고 곳곳에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엘 나시오날 등 현지 언론은 인권단체를 인용해 이번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는 대부분의 사망자가 10대에서 40대 사이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권력 강탈자가 집권하면 국회의장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Asumir formalmente las competencias del Ejecutivo Nacional. 마두로는 지난해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야권은 유력 후보들이 가택연금과 수감 등으로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이 무효라며 퇴진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캐나다, 브라질 등 13개국도 작년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마두로를 새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유럽연합 탈퇴 예정 시점인 3월 말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 상시 지원 체제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지만 각 당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소소위원회를 꾸려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고 여야 5당 원내대표로 협상 테이블을 격상해 본격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이 어제 오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280여 명, 해외 공연 중 역대 최대 인원으로 구성됐는데 도착 직후 곧바로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공연은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2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철강제 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캐나다에 우리 정부가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급격하게 수입이 증가한다거나 심각한 산업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서울 아파트값 지난해 11월 둘째 주 이후 11주 연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전셋값인데요. 떨어진 정도가 6년 6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0.14% 내려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이 같은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 후에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가평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5헥타르를 태운 뒤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에서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던 20대 박모 씨가 1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자금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려 인터넷 스포츠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철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가이드가
박 의원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56억 원가량의 고액 소송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가이드를 폭행한 박 의원과 폭행을 방조한 다른 의원들, 그리고 예천군 의회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충북 지역의 문화예술인 25명과 단체 2곳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총 5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옥션의 올해 첫 경매에서 김환기의 1970년작 분홍색 전면 점화가 17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작가가 미국 뉴욕에서 진달래 꽃잎이 흩날리는 고국의 봄을 그리워하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인데 감독이 또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미성년 소년 4명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싱어 감독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은 길게는 20일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구속이 된 어제는 조사를 하지 않았고 오늘부터 소환 조사를 하는 방침입니다. 서너 번 정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서 조사한 뒤에 다음 달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 보통 수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정부가 오늘 서해상에서 인위적으로 비를 뿌리는 인공 강우 실험을 합니다. 기상 분야 결과는 내일 나오고요. 과학적 분석 결과는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제주 산간 지역에 비교적 많이 내리고 최고 7cm가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도 호남 서해안과 산간을 제외한 제주 지역에 약하게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다소 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 오늘보다 3, 4도 더 떨어지면서 곳곳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지만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더 확대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더 낮겠습니다. 서울이 3도, 대전 5도, 대구는 7도가 되겠습니다. 북한도 평양이 최고 1도, 함흥이 4도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첫 출근길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난달 31일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담당했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지 채 한 달이 안 돼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57살 A씨가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의사는 손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병원 직원들에게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으로 2달간 입원했다가 범행 하루 전날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일본 다카마스 공항을 이륙할 예정이던 에어서울 비행기의 운항이 기체 결함으로 취소됐습니다. 승객들은 에어서울 측이 자세한 설명 없이 공항에서 8시간가량을 기다리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서울 측은 승객들에게 인근 호텔에서의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해당 항공기는 오늘 아침 8시 30분 출발할 예정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부근 7번 국도에서 택시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류모 씨와 승객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골목길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남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를 비롯해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사고가 난 걸 알고도 현장을 떠난 걸로 보입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에서 차량이 우회전합니다. 차가 출렁거리더니 잠시 멈춥니다. 그대로 달리던 차량은 도로 끝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이윽고 차가 사라진 뒤 소방차와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지난 19일 오전 6시 50분쯤 길바닥에 누워있던 30대를 치고 달아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50m 가까이 끌려가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은 찾았지만 중태인 걸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뒤 운전자 31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차에는 A씨와 친구 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길을 지나던 행인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고 A씨와 동승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나흘 전 태국의 한 야산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태국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숨진 남성과 함께 현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사이였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양지인 라용의 한 야산에서 한국인 30대 남성 A씨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태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한국인 남성 B씨가 지난 23일 밤 주 태국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B씨를 체포한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포스트는 A씨는 B씨 등 다른 한국인 3명과 함께 동업을 했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사이가 벌어져 살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B씨는 다른 2명이 함께 A씨를 죽이자는 협박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정부가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닥친 만큼 노인 기준을 더 이상 65세에 묶어둘 수 없다는 겁니다. 복지와 일자리 등에서 큰 변화가 불가피해 논란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 연령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면밀히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정부가 현행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어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겁니다. 65세인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2040년을 기준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424만 명 늘어납니다. 고령 인구 비율은 8.4%포인트 줄어듭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자는 논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그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인층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최하는 70 정도는 돼야 돼. 막내 되는 사람이 75, 6세 다 됐지. 좀 있는 사람 저긴다 그러면은 뭐 70세 뭐 그런다 그러지만 또 빈곤층도 많잖아.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정부는 초고령 사회가 불과 6년 앞으로 다가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40년 가까이 묶여있는 노인 기준을 올릴 구체적 실행 계획을 짜기로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달라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와 정년,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까지 일상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쟁점들을 이상화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령 나이를 늦추는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을 지금 현재 65세를 67세까지 높이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험료율을 반드시 인상하지 않고도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정부 안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는 기준 나이가 달라지면 다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 정년 기준을 바꾸는 논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노인 연령 인구를 올리는 게 근본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자는 거기 때문입니다. 현행 60세 정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 30%가 일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가려면 골치 아픈 거 아니야. 한참 그 일할 나이야, 60이면.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와 직결됩니다. 정부가 청년과 겹치지 않게 고령자 적합 일자리를 만들겠다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젊은 층의 우려를 잠재울 묘책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복지 제도도 대거 바뀝니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대표적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혜택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적자 원인으로 폐지 목소리가 많았지만 고령자들의 거센 반발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또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같은 사회보험, 틀니보조, 통신비를 할인받는 나이 등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기 전까지 험난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17.7% 오릅니다. 역대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비싼 집일수록 많이 오릅니다. 이렇게 해야 세금 부담의 형평성이 맞춰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22만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고가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은 평균 17.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상승률은 30%가 넘었습니다. 시세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저가주택은 상승률이 5.8%로 평균보다 낮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은 비싼 집일수록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세가 절반 이하인 서민이 사는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이번에 공시가를 올리면 단독주택 시세 반영률은 1.2%포인트 오른 53%가 됩니다. 아파트나 토지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단독주택에 이어 아파트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처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는 또 얼마나 인상될지 궁금합니다.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소유한 집이 한 채이고 그 집의 시세가 15억 원이 안 돼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보유세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집값에 따라 크게 차이 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인 시세 15억 원 이하라면 한 자릿수에 그치지만 15억 원대부터는 평균 상승률이 20에서 30%대로 껑충 뜁니다. 그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얼만큼 오를까요? 여기 불광동의 단독주택을 예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원이었다면 올해는 4천만 원이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유세는 9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 원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8억 원이었던 주택의 경우 올해 20% 정도 공시가격이 올라서 작년보다 34%, 75만 원쯤 세금을 더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고급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더 많이 오릅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에서 30% 오르는 서울 성북동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446만 원에서 66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집이 한 채만 있는 경우는 보유세가 1년 새 50% 넘게 늘어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집이 두 채 이상 있으면 세 부담이 훨씬 크게 늘어납니다. 12억 원짜리 집이 두 채라면 보유세만 약 1,600만 원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전국은 평균 9.13%, 서울은 17.7% 오릅니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처음으로 발표한 2006년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배경 등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전국 22만 채의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표준 단독주택 어떤 주택들을 그렇게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네. 같은데 우리가 단독주택은 거의 뭐 수백만 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세금을 매기는 공시가격을 체크를 할 때 네. 모든 집들을 다 일일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성과 기준이 되는 주택, 이 지역에서는 이런 주택이다라고 해서 전국에서 22만 가구를 일단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해서 이 주택은 뭐 공시가격이 얼마 이것들을 이제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어제 22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것 중에 네. 1위가 이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주택이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드는 의문들이 아니 그러면은 한남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주택이 더 싸단 말이야라는 건데 그 표준 단독주택에는 이건희 회장 집은 빠졌습니다. 한 3년 그렇군요. 전부터.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왜곡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 표준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해당 지역의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22만 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은 결정이 됐고 네. 그렇다면 다른 단독주택들은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별 단독주택들은 네. 아마 4월 말까지 이의 신청도 받거든요. 아하. 그것까지 다 처리를 하면 이제 4월 30일 날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당신의 공시가격, 세금 내 기준가격은 이겁니다라는 게 확정되게 됩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에 처음으로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됐는데 네.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배경이 네, 뭡니까? 뭐 집값이 오를 때도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4%, 5% 정도만 이제 공시가격이 인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전국 평균 어제 나온 것은 9%가 넘었고요. 서울은 17%가 넘었습니다. 네. 또 서울 중에서 뭐 용산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 지금 30%, 35%가 넘게 이 공시 가격을 올렸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 역시 형평성의 문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시세 대비 네. 공시 가격, 세금을 매기는 기준입니다. 이 갭 차이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거의 한 68%, 70%를 반영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유독 채 50%도 안 되게 이제 네. 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국토부가 얘기한 이제 부산에 있는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택 그 비유가 뭐냐면 부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세가 한 7억 5천만 원대예요. 네. 그리고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시세가 한 16억 5천만 원입니다. 큰 차이가 나죠. 하나는 시세 16억, 하나는 7억. 근데 봤더니 이 공시가격은 5억 5천만 원으로 두 집에 내는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건 거의 비슷하더라. 그렇다면은 이거에 세금의 불공정성이 있는 게 아니냐. 네. 더 비싼 사람이 오히려 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이를 잡아주겠다는 게 이번에 정부, 즉 국토부의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의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30% 이상 상승한 곳은 용산구, 강남구와 함께 서초구, 마포구도 마포구도 있고요. 있잖아요. 네, 이들 세 개 지역의 경우에 네. 지난해 그만큼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왜 어떻게 35%, 33%의 공시가격을 1년 만에 올리냐. 네. 그것은 그 1년 사이에 해당 집 구역에 있는 단독주택의 가격이 급등, 폭등했다라는 전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막 그 아무렇게나 뭐 네. 올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세와 집값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토부는 또 이런 사례 하나 얘기했어요. 이 한남동에 실거래가로 한 34억, 35억의 실제 네. 사례입니다. 집이 있는데 그 집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봤더니 13억으로 잡혀 있더라. 그럼 35억짜리인데 세금 내는 기준은 13억. 너무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30% 이상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려도 시세 반영률이 5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렇죠. 뉴스룸에 출연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다면 뭐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네. 예들어서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조세 형평성 이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5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론적으로 하면 그게 네. 맞죠. 또 어제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80%까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금 한 68%, 70%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올해 이제 올렸지만은 그래도 아파트 70%에 비하면 50% 낮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또 올려야 되고 또 올려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상 맞지만은 네. 여기에 대한 대전제는 일단 우선적으로 집값이 유지되거나 상승해야 된다는 이제 첫 번째 대전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황금성의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는 시세가 10억이다라고 하면 거의 한 평균적으로 3, 4개월에서 길면 6개월 내에 그 언저리에서 매매가 됩니다. 네. 근데 단독주택이 10억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시세에 따라서 이게 쉽게 매매가 되느냐? 아파트와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에 대한 거를 한 절반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김현미 장관도 약간 속도 조절을 하겠다 애들러 네. 말한 것이 계속해서 올리게 된다면 아마도 거센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당장 뭐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한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올렸지만
아마도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은 들어가지 않을까는 뭐 그런 뭐 예상도 해봅니다. 네,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 많이 하는데 네. 어제 김현미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시세가 15억 원 이상이어야 그렇죠. 부과가 되기 때문에 네. 98%의 주택 소유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뉴스룸에 나왔던 김현미 장관 인터뷰도 다 봤고요. 네. 그 전에 이제 했었던 그 국토부의 그 기자회견도 다 봤는데 이것들을 굉장히 좀 신경 썼다. 뭐냐? 세금 폭탄 프레임을 조금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시 가격을 뭐 강남 뭐 일부 지역에서는 30% 이상씩 끌어올린다면 네. 세금이 크게 늘 것이고 그럼 이게 세금 폭탄 아니냐라는 여기에 대한 걱정 우려를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번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전국 단독주택의 2%밖에 안 된다. 즉 네. 98% 정도는 재산세, 큰 틀에서 보유세라고 하죠.가 올라도 거의 미미하고 한 2% 정도만 이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그 2% 정도도 적어도 한 뭐 시세 대비 25억, 30억 이상 정도만 이제 소위 말하는 재산세 더하기 종부세까지 합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나머지 98%는 세금 폭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네. 거의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것을 보고 아, 그런 세금 폭탄에 대한 걱정들은 분명히 정부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고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4월쯤에 발표가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4월 초에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네. 표현을 쓰는데 아파트 가격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4월 말에는 개별 단독주택까지 다 합치게 되니까 4월이 되면은 아파트와 뭐 주택 다 합친 이제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올해 세금을 매기게 될 이제 공시 가격들이 확정이 되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 4월 말 5월이 대한민국 부동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 큰 변곡이 될 수가 있겠다. 만에 하나 여기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물량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5월, 6월에 급격한 조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 정도는 나는 버틸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뭐 다주택자를 비롯해서 버틴다면은 이제는 정부는 또 그 다음 카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4월 말, 그러니까 5월이 굉장히 오유거리 올해 특히 앞으로의 대한민국 서울과 이 수도권 집값 향배의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주택 말고요. 땅값. 네. 공시지가는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공시지가도 이제 함께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아마 제가 올해는 조금은 아마 연구 대상이고 네. 이것까지도 치고 들어가진 않을까. 그런데 역시도 어느 정도 시대 반영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준비를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다며 회담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던 노동당 청사 집무실. 이번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주 앉아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2박 3일 동안 워싱턴에 머물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협의한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서의 회담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에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의 예상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장도 전달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택시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면서 당, 정과 택시 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카풀 갈등이 기폭제가 됐죠.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지원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기사들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정부가 돌려준 세금을 택시 회사 측이 챙긴 정황이 확인된 곳들 서준석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서울 강서구의 한 택시회사에서 일했던 장무경 씨. 매달 420만 원가량을 벌면 장 씨는 회사에 37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른바 산학금입니다. 장 씨는 산학금을 뺀 금액과 함께
회사로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아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장 씨가 받은 기본급 내역입니다. 매달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지만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기본급 항목에 부가세 감면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사들 고생하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그냥 받으면 된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부가세 감면액은 정부가 택시 회사에게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쓰라며 돌려준 세금입니다. 법 취지대로라면 기사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에 부가세 감면액만큼 따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기본급에 부가세를 포함해 지급한 겁니다. 기사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춘 것은 물론 기사들에게 가야 할 부가세 감면액도 따로 챙긴 셈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100만 원만 받아도 이건 우리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돼 있어요. 그거 약용을 한 거예요, 택시에서. 2012년 말 장 씨는 회사를 상대로 부가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부가세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안 된다며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기본급에 산입한 곳은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또 다른 택시업체. 이 회사 기사 이모 씨가 받은 기본급은 99만 8,136원, 부가세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144개 택시업체 부가세 지급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132개의 업체가 부가세를 기본급이나 수당에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만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내역을 다 확인하니까 아하, 이게 지금 회사가 그냥 다 빼먹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확실했었습니다. 세무서 가보면 그냥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무서 조사를 해보면 다. 택시업체들은 2014년까지 정부 지침을 따라 부가세를 산입했고 이후부터는 제대로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거 관계하는 답변할 수 없겠는데. 현행법상 국세청은 국토부의 통보를 받아 미지급된 부가세 감면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먼저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에선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그게 큰 의문을 품지 않고 이렇게 받아왔는데 1인당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지 못하는. 탐사플러스 서준석입니다. 네, 실제 택시기사들이 일을 하는 시간과 근무로 인정을 받아서 임금을 받는 데 계산되는 시간도 여전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돌려주는 세금을 기본급에 넣지 않도록 한 지침이 시작된 2014년 이후에 이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서준석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경북 김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조모 씨.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을 운전합니다. 매일 8만 원 넘는 산학금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자고는 그 상품 자체를 맞출 수가 없죠. 하지만 조 씨가 실제 근무로 인정받은 시간은 하루에 1시간 6분에 불과합니다. 조 씨에게 회사가 주는 기본급도 30만 원 수준입니다. 거의 시간이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기본적인 시간이. 인근 구미에서 택시를 모는 홍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홍 씨는 이틀에 한 번씩 하루 24시간을 꼬박 택시에서 보냅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지만 실제로 근무로 인정받는 시간은 하루 3시간. 3시간 잡아놓고 나머지는 휴게 시간입니다. 우리가 24시간, 20시간 일하는데 3시간이 뭐냐 하면서 불만해도 어떻게 불만 터뜨릴 데가 없으니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실제 기사가 일한 시간과 임금으로 지급받는 시간이 차이 났습니다. 적게는 하루 2.8시간부터 많게는 하루 7시간입니다. 대도시보단 중소도시로 갈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택시기사들의 공짜 노동이 가능한 건 근무 인정 시간을 노사합의에 맡기는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입니다. 부가세 감면액을 기본급에 산입하지 못하게 한 2014년 이후부터는 더 심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 대도시보다 수익성이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노조가 좀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라는 부가세 감면액을 유용하는 것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민주택시노조는 전남 목포의 택시회사 임원 김모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택시를 운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부가세 1,000만 원 이상을 챙겼다는 이유입니다. 탐사플러스 서준석입니다.
오너의 각종 갑질로 논란이 이어졌던 한진그룹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지 이를 논의한 이틀 전 첫 회의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위원을 한진 관계자가 회의 전에 개별적으로 만나려고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한진 측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회의에는 전문가 9명이 참석했습니다. 쟁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가였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을 반대하자는 데는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조 회장의 해임, 사회이사 추천 같은 적극적 경영 참여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리기 전 한진 측이 위원을 개별적으로 만나려 했다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위원은 회의 전에 비공식적으로 한진 측이 접촉하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중히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한진 측 인사의 회의 참석 문제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회의 시작 후 한 위원이 갑작스레 이런 제안을 했지만 다른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한진 측이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건 그만큼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한진 측은 위원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려 한 이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자리였던 이 회의에서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찬반을 가리려 했다고 일부 위원들이 또 말을 하면서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경영에 참여할지에 대한 결론은 다음 달 초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건 한 전문위원의 회의 발언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겁니다. 복지부가 이 위원에게만 회의가 끝난 뒤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물었고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굳이 정하라면 반대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무리한 찬반 가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탁책임자 전문위원회는 정식 표결을 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한 전문위원은 세모, 조건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무리하게 찬반을 분류하려고 한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주총 6주 전인 다음 달 초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주주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진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주주권 행사 여부는 기금운용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요즘 자유한국당에서는 누가 더 센 발언을 하는지 선명성 경쟁이 치열합니다. 북한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고 핵을 보유하자고 주장하고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말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이복형을 독살했고 고모부를 공개 처형한 인물이다. 황교안 전 총리가 한 특강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 지배 세력이 갑자기 귀여운 인물로 바뀌었겠느냐고도 말했습니다. 주민을 공개 처형한 반인륜적 세력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 문제도 자주 꺼냅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부에서 합리적 보수로 여겨지던 오세훈 전 시장도 오른쪽으로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 세웠습니다. 당시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바탕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길을 묻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구미에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찾았습니다. 보수적인 당원들의 표심을 잡으려 남북 갈등과 박정희라는 오래된 소재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실명도 함께 거론하면서 역시 당대표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3가지 조건을 내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당대회에 나와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분도 있고
관리를 잘못한 분도 있고 당의 어려움을 방관하며 당에 대한 어떠한 기여도 해오지 않으시. 특히 최근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를 강조했습니다.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은 2명을 더 거론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홍준표 대표에 관한 이야기도 어떤 부담이 되는지. 또한 오세훈 전 시장 역시 대표가 돼선 안 될 인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 황 전 총리의 입당 이후 불거지고 있는 계파 갈등과 핵개발 등 당권 주자들의 우경화 발언을 경계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김병준 위원장의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는 독감이 대유행입니다. 그런데 독감 환자들에게서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전철이 멈춰서 있습니다. 영무원들이 선로를 살펴봅니다. 30대 여성이 선로 위에 떨어진 뒤 전철에 치여 숨졌습니다. 계속 기침을 하다 갑자기 비틀거리며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사망 직후 몸에서는 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여성의 눈이 멍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사이타마현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려 다쳤습니다. 이 아이는 독감 치료약인 리렌자를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독감 환자가 이상 행동을 보인 경우는 95건입니다. 주로 10살 전후의 어린이로 발열 후 2일 내에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은 타미플루 같은 치료약을 먹었지만 17%가량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독감 추정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며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역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37명입니다. 지금 그 여파가 큰 환자가 많이 나온 지역들을 저희 밀착 카메라가 찾아가 봤는데요. 전염 걱정에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기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진 6명이 홍역에 걸린 대구의 한 병원입니다. 홍역에 걸렸던 의료진들이 여전히 격리 중이기 때문에 응급실은 여전히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응급실 재개도 불투명합니다. 인근 또 다른 병원입니다. 이 건물의 응급실은 건물 뒤편에 있는데요. 메르스 사태 이후 기침이나 발열 등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 아래쪽에 있는 노란 선을 타고 따라가서 선별 진료소에서 따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 확진이 될 경우에는 격리 병상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전염병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는 지금까지 17명이 홍역에 걸렸습니다. 이번 주엔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파는 여전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화센터와 키즈카페는 방학인데도 텅텅 비었습니다. 홍역 때문에 이제 손님이 없고 이제 예약도 취소되다 보니까 이제 뭐 아르바이트는 솔직히 필요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키즈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홍역뿐만 아니라 겨울에는요 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키즈카페는 조금 덜 오는 편에 거기다가 더 불을 지펴버려요. 학부모들의 우려도 큽니다. 집에다 다음에 나가자고 신발 지고 하면은 할 수 없이 신신께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가지고 좀 놀다. 미세먼지에 이어 홍역까지 퍼지며 아이들과 갈 곳이 없단 겁니다. 키즈카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냥 잘 안 나와요. 따뜻해야죠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또 밖에서 놀라 하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설명절을 앞둔 어르신들의 걱정도 큽니다. 서울시가 따뜻하면 내려오라 하고 이러지. 과거 겪었던 홍역의 공포 때문입니다. 심합니다, 통제. 열이 나고 막 이 얼굴이 막 벌거진다. 한 동네에서 아마 그 홍역이 돌았다고 하면은 뭐 빠져나갈 길이 없어. 호역을 해야 내 자식 된다. 그때 호적에 올리고 이래가. 그리 옛날 사람들은 아이 많이 줄이키고 있어. 확진 환자가 나온 경기 안산입니다. 홍역 백신이 없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갑자기 몰려가지고 100개 이상씩 이렇게 나갔는데 있다고 해서 왔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막 화내고 막 욕하고 막. 또 다른 병원은 기존 환자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다니는 아이들만 먼저 놔주고 있거든요. 홍역 바이러스는 모두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 어른들은 해야 되는데 특히 항체가 2주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미리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제 어린아이에게 집중되어 온 홍역이 20대와 30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의료진 만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0대와 30대 절반 가까이가 홍역 항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 겁니다. 젊은 층에 맞춘 홍역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의미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 일반인의 연령별 항체 보유율을 확인하고 정책을 좀 새로 세워야 될 시점이죠. 외국에서도 계속해서 홍역이 번지는 만큼 홍역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한 연령대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 오늘은 서해상에서 인위적으로 비를 뿌려서 그 효과를 보는 실험도 또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시행되는 조치 중에는 오래된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게 있는데 미세먼지가 최악이었죠. 지난 14일과 15일 전주보다 30% 정도 통행이 줄었다고 합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30% 줄어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난 14일과 15일에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노후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에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체 노후차의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14일에는 600여 대, 15일엔 701대로 각각 일주일 전보다 30%와 30%와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 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와 협약을 맺은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그동안 졸음 쉼터와 주차장, 휴게소 등 200여 곳에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 공간의 공공 와이파이 사용에 따른 국민의 통신비 절감 환산 가치는 지난해 146억 원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우려한 기업들이 또 있네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단 에어버스입니다. 에어버스가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사고요. 또 제기업 랜드로버는 영국의 최대 자동차 제조 업체인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2년이 훨씬 지났다. 그런데 기업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영국에 해가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여기서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아무런 미래 협정을 맺지 못한 채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끝으로 인공지능 AI가 미국 내 기존 일자리 가운데 3,600만 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 연구소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화로 일자리가 3,600만 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리사와 외식산업 종사자, 단거리 트럭 운전사 등을 사라질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가깝게는 수년에서부터 길게는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부분 맑음, 동해안 눈, 그리고 주말 추위인데요.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일평균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눈 소식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최고 7cm가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면서 주말 동안 예년 수준으로 추위가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낮에만 다니는데도 너무 춥다. 패딩 추천이라고 하셨고요.
창문 조금 열었는데도 춥다. 또 괜히 아이스크림 먹었다가 후회 중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 겹 든든히 껴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미세먼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죠. 한중 환경협력회의가 어제 끝났습니다. 조기 경보 체계를 만들고 한중일 미세먼지 보고서도 오는 11월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할 말은 세게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이번 회담도 빈손으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의 공기질은 6단계 가운데 최악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가 가동되면 2, 3일 전부터 국내에도 경보가 내려집니다. 중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예보 데이터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중 환경협력회의에서 그나마 새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기질 정보 공유는 지난 2005년부터 하기로 했고 2015년에는 전용선까지 깔았습니다. 실제 이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염물질이 한중일 3국 대기를 어떻게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담은 미세먼지 보고서는 올해 11월 내기로 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였지만 합의문 없이 약속만 받았습니다. 중국이 주기로 한 자국의 최신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도 아직 언제 내줄지 모릅니다.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중국의 협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우리 저감 기술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할 말은 세게 하겠다던 정부. 그러나 어제 브리핑에서 한 고위 관계자는 행간을 잘 읽어야 한다며 중국이 영향을 부인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우리에겐 나쁜 것도 중국에선 양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하던 입장은 예전으로 돌아갔고 중국 동해안에 들어서는 공장 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도 꺼내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을 압박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우리 답답한 상황이 재현됐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여온 우리나라와 중국이 조기 경보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기질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의 협력만으로 계속해서 유입되는 중국발 오염물질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대기 환경 전문가인 우정헌 건국대 기술융합공학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삼한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일간 추웠다가 4일 동안 따뜻해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나타난다. 이 삼한삼이가 올겨울에는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는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차가운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까? 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요인은 크게 우리나라 자체 기인하고 네. 서쪽에 있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오염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서 바람이 네. 불어오면 그 오염원이 별로 없는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고요. 그래서 차가운 날씨가 되는 경우에 오염 농도가 낮아지고 또 따뜻한 날씨가 된다는 것은 서쪽에서 공기가 불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염들이 넘어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으로 보나 바람의 흐름을 보나 중국발 오염물질이 직접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동안에 우리 미세먼지의 원인이 뭐 중국발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우리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 우리 연구를 통해서나 아니면 국내 연구를 통해서나 볼 때 평균적으로는 한 50대 50, 그러니까 한 반반 정도의 영향을 서로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벌어질 때는 주로 중국에서의 유입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기여도가 한 70% 또는 80% 이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은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40%가량 뭐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량이 말이죠. 그런데 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미세먼지 자료는 우리 정부에 넘겨주지 않고 있는데 그 40%가량 미세먼지의 총량이 줄었다는 주장 믿을 수 있습니까? 일단 중국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네. 강력한 환경 정책을 펴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2005년과 10년 그리고 10년과 15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됐고요. 그 결과로 중국의 대기오염이 이 농도가 개선되는 현상들이 지상 관측 또는 인공위성 관측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의 어떤 오염 감축 또는 농도 개선이 동시에 일어났는가 하는 데는 아직은 의문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개선됐다는 것이 과거의 중국에 비해서 개선됐다는 것이고 현재도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선진국 수준으로 깨끗해졌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 물질의 어떤 농도 또는 양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 한중 환경 협력 회의에서 조기 경보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한 2, 3일 전에 미리 중국에서 데이터를 넘겨줘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경보를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조금 대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 물질을 막는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결국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 물질이 개선되려면 중국의 오염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종의 시작점으로서 협력의 시작으로서 우리 어떤 경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국의 어떤 예보를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는 것은 시작점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감축 그리고 대기오염의 개선 이것을 같이 해야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은 우리 정부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전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우리 정부 중국에 할 말은 세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세게 말도 못하고 결국에는 뭐 중국에 우리의 기술만 넘겨주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답답한 심정은 뭐 충분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의 행정적인 권력이 미치지 않는 타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협력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협력의 이득을 우리나라가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환경 정책이라든지 기술의 개발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을 통해서 같은 입장에서 개선을 취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대안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의 오염 물질을 줄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뭐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도 분명히 나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동부 쪽에 계속해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넘어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뭐 대비책을 마련하고 우리 정부가 협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모양새예요. 네, 중국의 동부 쪽에 어떤 오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오는 현상이고요. 이제 최근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중국의 주요 거점 지역인 이제 북경이라든지 상해, 홍콩 지역 주변의 어떤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주변 지역으로 오염원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수도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충남 쪽으로 어떤 오염원들이 이동하듯이 중국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가서는 중국도 그 외부로 이동한 오염원들조차도 전부 저감을 해가지고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개선 효과가 미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서해상에서 인공 강우 실험이 실시가 됩니다. 그동안에 뭐 중국이나 태국에서도 이런 실험이 뭐 여러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만 큰 효과는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오늘 실험은 어느 정도나 기대하십니까? 일단 인공 강우라는 것이 강우가 올 수 있는 조건인데 뭐 응결핵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인공적으로 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우 자체가 성공적이냐 아니냐는 사실 그때 있는 기상 조건에 많이 좌우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인공 강우를 미세먼지의 어떤 해결 대책으로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거나 또는 우리 상공에 존재하고 있을 때 강우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첫 번째 현결 조건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세먼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면 응결핵이 너무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비가 내릴 만큼의 어떤 수증기 응결이 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을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인공 강우가 하나의 대안으로서 연결되고 과학적으로 분석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미세먼지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얘기되는 것은 조금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수준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인공 강우 실험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우정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쉐빙선 아라온호가 남극에 고립됐던 24명의 중국 조사 단원을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라온호의 구조 소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0년이죠. 극지에 투입된 이후 조난당한 러시아 어선과 우리나라 원양 어선을 잇따라 구하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남극의 수호자라는 별칭도 붙었다고 합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 다 좀 괜찮은지 좀 초췌해 보이는데요. 현재는 뭐 식사하고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우선 이제 올라와서 저에게 이제 고맙다고 하고.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16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남미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서 충돌했고 곳곳에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엘 나시오날 등 현지 언론은 인권단체를 인용해 이번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는 대부분의 사망자가 10대에서 40대 사이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권력 강탈자가 집권하면 국회의장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Asumir formalmente las competencias del Ejecutivo Nacional. 마두로는 지난해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야권은 유력 후보들이 가택연금과 수감 등으로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이 무효라며 퇴진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캐나다, 브라질 등 13개국도 작년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마두로를 새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시리아에서 또다시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째 벌써 세 번째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의 한 병원 인근에서 차량에 실린 폭탄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20일과 22일에도 차량 폭탄 테러로 모두 6명이 숨졌는데요. 테러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어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은행에 들어선 남성이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요. 은행 직원 4명과 고객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남성이 직접 경찰에 자수해서 범행 2시간 만에 체포됐는데요. 이 남성은 불과 몇 주 전까지도 교도소에서 수습 교도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남성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군대에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역기를 들고 장작을 팹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국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이 특별한 아기,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초능력을 가진 게 아닌가 싶은데 알고 보니 모두 아빠가 포토샵으로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조산아로 태어난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의 사진을 편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소품과 조명까지 동원해 사진을 찍은 뒤 포토샵으로 기가 막히게 합성한 겁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빠의 사랑 덕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얘기하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대한축구협회가 우리 대표팀 8강전 때문에 드라마 방송이 되지 못한 걸 사과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 과장이 아닌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액의 과외와 입시 컨설팅 실태 등을 정부가 이번에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불법 사교육을 막는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빈이 심화반으로 반드시 레벨업 시켜야 한다. 학원 선행학습을 따라가기 위해 또 과외를 하고 고액 입시 컨설턴트와 수험 생활을 설계합니다. 모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빠질래? 하지만 넌 하나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어. 드라마 속 이야기지만 현실과 자주 겹쳐집니다. 한 번 12월부터 3월 전까지 한 번 이렇게 돌리려고. 선행학습을 위해 수업 시작 전부터 계단에서 진을 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학원비, 과외비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교육부가 불법 사교육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교습비를 얼마나 받는지, 선행학습 광고를 하진 않는지 살핍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규제가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고액 과외 강사는 실태 파악도 어렵습니다. 또 현행법은 선행학습 광고를 단속하는 데 그치고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좀 무수히 있긴 있습니다. 이게 선행학습 하도록 내버려두면서 광고와 선제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입시 현실에서 이번 점검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그런데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고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진학 지도를 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지만 있습니다. 또 고액의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또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소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엡실론 델타 논법, 탄소 나노튜브. 듣기에도 생소한 이 단어는 2019년 서울대학교가 만든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생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학교 2, 3학년이 되어야 이 내용을 배웁니다. 다른 대학들도 서울대와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안 돼요. 고액 과외비를 잡겠다는 교육청 교육비 상한선도 입시 컨설팅 시장에선 예외입니다. 입시 컨설팅은 시간당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허용됐습니다. 다른 학원비 등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은 겁니다. 교육당국은 이미 수년간 높은 가격이 유지돼 상한선을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300만 원을 할인만 사이로 이제 1년 동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회원으로 한꺼번에 결제를 하시면 120만 원 할인을 해줘요. 자기소개서 한 장에 수십만 원을 받는 명문대생도 허다합니다. 심화 과정을 배운 학생을 원하는 대학과 고액 입시 컨설팅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 그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네, 아이를 낳고 돌보는 엄마들을 응원하는 동영상 캠페인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 인테리어 회사 한샘이 제작을 한 동영상인데요. 40초짜리 짧은 영상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샘은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봐야 하는 워킹맘, 또 전업맘 등을 응원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누구일까요?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제주 산지에 비교적 많이 내리고 최고 7cm가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는 호남 서해안과 산간을 제외한 제주에 약하게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다소 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 오늘보다 3, 4도 더 떨어지면서 곳곳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지만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건조특보는 더 확대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더 낮겠습니다. 서울이 3도, 대전 5도, 대구 7도, 광주 6도에 예상되고요. 북한도 평양이 최고 1도, 함흥이 4도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첫 출근길,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해군 대조영 함을 향해 이틀 전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근거가 담긴 사진들과 레이더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대조영 함으로부터 540m 거리까지 접근했고 비행 고도는 60-70m로 매우 낮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자료라며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의도도 이유도 없다면서 오히려 위협을 느낀 것은 초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이틀째인 오늘부터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재판 거래 등 각종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앞으로 서너 번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피의자들을 일괄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고 단식 릴레이 투쟁과 대대적인 규탄 대회도 예고했습니다. 오늘 서해 하늘에서는 인위적으로 비를 뿌리는 인공 강우 실험이 실시돼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